드리려고 하냐면 중독 상담을 어떻게 할까?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중독 상담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그 중독에 대해서 좀 중독이라는 게 뭐냐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중독자의 특성이 뭐냐? 우리가 중독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독자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 진단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중독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독적인 사고라는 건 뭐냐면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독적인 행동을 마약을 복용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거죠. 내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약물 복용의 양이 증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금단 증상 그 양이 증가하는 것. 처음에 먹었던 양보다 증가하는 것. 그리고 금단 증상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편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물어보시면 금단 증상 하면 사람들은 술 마시는 사람은 뭐 손을 떨어야 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안절부절하고 그거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그 증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짜증을 잘 내고요. 막 식은땀을 흘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오고. 그러니까 금단 증상은 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한 가지의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동반 증상들이 많아요. 동반 증상. 그래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ADHD 장애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가 녹아내릴 정도로 어떤 그 지능의 저하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 생겨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부정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 기제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그 뭐라고 할까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마약을 하는 이유를 다 남의 이유로 자꾸 들어요. 우리 가족이 뭐 행복하지 않아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는 뭐 친구들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서, 뭐 이런 등등의 그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상담을 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약물을 하고 싶은,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한 내성과 금단이 생겼는지, 그것으로 인한 동반 증상은 뭔지, 이 사람은 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할 때 주로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독 상담은 뭘까요? 사실 여러분들 중독 상담 하면은 뭐 일반 상담하고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 상담은 일반 상담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자, 중독 상담의 대상은 그럼 누구냐? 우리가 중독 상담 하면은 중독자만이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독자만 대상이 되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일반 상담하고 다른 게 가족이에요. 가족. 중독 상담은 반드시 가족 상담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하나는 가족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집안에 중독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그냥 초토화가 돼요. 힘듭니다. 네. 아까 중독이 되는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가정 환경인데 대표적인 나쁜 가정 환경 중에 하나가 중독자 가정이에요. 술 마시고 오면 마약하고 오면 제정신이 아니어서 집안에 물건 다 부수고 자녀들 때리고 소리 지르고 토하고 그냥 막 하는 행동이 뭐 말로 다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런 어,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가족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인들을 만나보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퇴근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중독자보다 가족들이 더 고통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중독자는 먹는 시간 좋기라도 하죠. 잠깐이라도 행복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가족들은 그냥 고통의 연속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족들이 더 훨씬 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가족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해야 이 그 중독자를 살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잘 상담해서 그 가족이 진실로 정신건강 부분에서 많은 부분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은 또 뭐도 해야 되냐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중독이라는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독자를 보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상담을 받게 되면 중독자보다 더 많이 상담을 받아야 돼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하나는 중독자를 잘 이해해서 그분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가지고 항상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교수님 너무 힘들다. 아, 왜 우리가 이렇게 매번 와가지고 이분 치료하러 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냐? 당연하죠. 아니, 그 치료받을 사람은 남편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죠. 그래서 설명을 해요. 일단 당신의 우울이나 불안이나 기타 남편으로 인해서 생겼던 우리가 공정질환이라고 하거든. 문제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당신도 좀 행복하다.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한 상담을 받고 하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는 이유는 목적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독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독자를 이해하면 훨씬 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 걸리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기침하는 거, 열나는 거, 온몸 아픈 거.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증상이라고 그래요. 증상.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충동 조절 안 돼요. 네. 어떤 충동이 생기면 조절을 못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분 나쁘면 물건 부수고 애들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떠죠?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술 안 먹었을 때는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못 하게 되잖아요. 인격의 변화도 옵니다. 굉장히 반사회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독이 되면 중독이라는 병에 따르는 증상이 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우리가 감기 걸리면 욕하는 것과 비슷한 거다. 자, 우리가 더 상처를 입는 일은 뭐죠? 나를 미워해서, 나를 미워해서 저 사람이 술 마시고 저렇게 와서 행패를 부려. 이렇게 믿는 거하고 저 사람이 아파가지고 기침하고 있는 거야라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받아들이는 무게나 스트레스가 다 덜 하거든. 그래서 그분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이해해줘요. 결국은 이 얘기를 들으면 가족들이 굉장히 안쓰러워해요, 남편을. 아, 그렇구나. 중독이라는 병에 걸렸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독이 그냥 간단한 건 줄 알아요. 본인의 의지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본인의 의지대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는 거야?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독자들은 매사의 일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냥 불만투성이다. 이것도 증상이에요. 그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당신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거, 집에 와서 회사를 비난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감기 걸리면 기침하는 것 같은 증상입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념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침을 뭐 누구한테 피해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게 중독 상담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 의존된다는 게 있는데 가족들이 왜 상담을 받아야 되냐?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강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아, 저분이 중독자거나 중독자 가정이겠구나 하는 걸 제가 눈치채요. 예, 강의할 때 반응이 없어요. 굉장히 시니컬한 표정으로 비판적인 눈으로 이렇게 뭐 째려본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표정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쳐다보는 표정이나 이런 게 그리고 얼굴 색깔도 좀 거무튀튀하고 고민을 항상 하고 항상 어, 싸움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얼굴 색깔이나 외모에 변화가 와요, 여러분들. 너무 놀랄 일이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공동 의존되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비난하는 남편의 나쁜 특성을 내가 가지게 됐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온 가족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엄청 좌절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계속?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재발은 필연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분들의 중독성이나 중독이 얼마나 무섭고, 이렇게 그 완전히 회복되기가 어려운지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막 도움받았다고 막 교수님 막 저를 끌어안고 막 약속을 하고 제가 막 앞으로 술을 마시고 막 하면 마약을 하면 우리 자식 아들이에요. 어? 제가 막 우리 자식 아들로 하겠다 막 이렇게 약속도 하고 막 교수님 뭐 약속도 하자 그러고 막 도장도 찍자고 하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게요? 하지 마셔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약속하지 말게요.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은 안 와요. 미안해서. 부끄럽잖아요. 재발은 필연인데, 재발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저는 요즘은 약속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아,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괜찮아요. 한, 바로 그걸 내가 인지했을 때 택시 타고 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인지했을 때 더 마시지 말고, 어? 나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마약하면 안 되는데 또 했네?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 택시 타고 내려와서 멈추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절대로 끊겠다는 거 나한테 약속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음에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셔요. 이렇게 말해요. 꼭 오시라고. 가실 때. 그러면 이분이 제발 하더라도 오셔요. 아,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내가 너무 자신했습니다. 겸손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재발 상황이 생겨도 기다려줘야 돼요. 괜찮다고 말해줘야 돼요. 이전보다 더 나아진 걸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왜 교수님 그러면 재발도 되고 하는데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봐요. 술을 마셨다는 그 행동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분의 삶 속에서는 변화가 되게 많아요. 집에 생패 부리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 때리지 않고, 집에서 부인 비난하지 않고, 이런 태도 변화가 생겨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단지 술을 지금 마시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내용 부분에서 변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그분의 의견을 좀 들어주고 그분을 안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술을 마시는 행동은 하더라도 이전보다 그렇게 험악하게 하진 않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점차 나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 해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다려주고 어쨌거나 그분이 재발을 하더라도 재발 과정에서 아니면 재발한 후에 어떤 행동들이 옛날 같으면 그냥 곤드레만드레 가거나 아니면 중독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냥 몇 달씩 헤매거나 이러지 않고 바로 왔다. 그러면 어떡하죠? 엄청 지지해줘요. 당신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발을 할 때 나무라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분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빨리 온 거에 대해서 재발했는데 와서 솔직하게 고백한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재발한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돼요. 이유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술집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술병을 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랬냐? 왜 그렇게 하셨냐? 이러시면 안 돼요. 아, 그러셨군요. 음.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공감도 해주고 들어보면 이분이 나중에 재발을 하더라도 오셔서 자꾸 말씀도 하시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전의 행동보다 훨씬 더 술도 덜 마시고 나쁜 행동들도 덜 하시는 걸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재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그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공감하고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 중독은 여러분 끊었다고 하지 않아요. 회복하고 있다,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 우리 한국이 이제 어제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총리실에 근무할 때 국정감사장에 제가 이제 이 중독 때문에 나가서 답변을 해야 됐어요. 가셨는데 어떤 의원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어, 1년 동안 어, 도박을 몇 명이나 끊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몇 명이나 끊었나요? 제가 그래서 몰라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게요? 국회의원이 막 짝을 치면서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몇 명 끊었냐고 하는데 담당장이 말이지 어떻게 모른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냐. 이래서 엄청 혼났어요. 저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중독은 끊는다고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하면 관련된 부처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거를. 국정감사장을 항상 틀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제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중독은 끊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끊는 거는 죽어야 끊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을 제가 알 수가 없죠. 어디서 몇 명이 죽었는지.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거든요. 끊는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고 뭐 어떻게 뭐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뭐 하여튼 그 지금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끊는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회복하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다. 지금 3개월 회복자는 몇 명이고 6개월 회복자는 몇 명이고 9개월, 1년 회복자는 몇 명이고 2년 회복자는 몇 명이고 그 회복자 수는 압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독에서는 끊는다고 하지 않는다. 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다. 계속 죽을 때까지 회복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중독 분야에서는 회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질문을 할 때는 몇 명이 지금 회복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엄청 혼났어요, 저. 거기서 모릅니다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좀 지혜롭게 답변하지 왜 그랬는가 해가지고 뭐 의원실에서도 굉장히 언짢아했고 뭐 우리 총리실도 말할 나위가 없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혀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 국정감사 갈 때는 항상 주의를 받고 갔어요. 누가 질문을 하거든 겸손하게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설명하지 말고. 예. 근데 어쨌거나 그 이후로 한국에서는 끊었다는 질문을 이제 하지 않아요. 다 회복했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 중독은 끊었다고 안 하고 회복하고 있다고 말할까요? 여기에 우리의 심리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먹다가 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밥도 마찬가지거든요. 밥에도 우리가 중독된 사람들이거든요. 밥 안 먹으면 물론 배도 고프지만 심리적으로도 엄청 힘들어요. 안 먹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루를 잘 보내기가 힘듭니다. 음.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밥을 안 먹었어요. 달걀 2개 먹었거든요, 야채하고. 아, 그것도 밥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나 밥 안 먹었구나. 이제 이러면 배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다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응?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오늘 술 안 마셨네? 아, 내가 오늘 마약 안 했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음,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우리는 중독 분야는 끊는다고 하지 않고 회복한다. 이게 우리의 용어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중독 상담에서. 네.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는다. 이렇게 하자. 회복하고 있다. 근데 그걸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뭐 지금 34년째 중독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 마약 관련된 이제 시설들을 만들 때 제가 지금 계속 그런 그 회의에 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래센터만 만들지 마라. 외래센터 가지고 이분들을 커버할 수가 없다. 즉, 상담만으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의 삶의 태도를 그냥 온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 살아온 방식 다 갈아엎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계시는 곳 아니면 뭐 미국 같은 곳 지금 가장 이제 선진 지역으로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캐나다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치료 공동체 프로그램을 해요. 같이 살면서 온전히 생활 태도를 바꿔요. 집에서는 12시, 뭐 1시 직장도 안 가니까 그냥 하루 종일 자기도 하고 있는 이런 태도들을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딱 일어나야 돼. 6시 반에 일어나. 그래서 세수하고 자기 방 치우고. 이분들 아침에 아침밥 안 드세요. 아침밥 먹게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하고. 각각의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게 해요. 치료 공동체를 하게 되면 식당 당번, 청소 당번, 야외 활동 팀 담당, 뭐 이런 그 담당들을 갖게 그 조를 나눠서 그 배치를 해요.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식당 당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해야 되고, 근데 식사 준비도 그냥 시키지 않아요. 5대 영양소는 뭐가 있고, 영양사가 와서 교육을 합니다. 음식 조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그 영양소가 파괴가 안 되는지, 이런 일련의 공부들을 다 시켜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 삼식 먹은 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요. 오늘 음식이 괜찮았나?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그러니까 이 치료 공동체에 오면은 단순히 술 끊으세요, 마약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요. 먹고 자는 거. 먹는 거 제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드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었다고 배불러서 밥 안 먹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갖춰 먹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부터 가르쳐요. 왜 5대 영양소를 우리가 그, 챙겨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역할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평가에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분이 이제 역할을 맡는 거죠. 그날 아침에 온 신문 다 읽고요. 그 다음에 뉴스 다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국감이 있어요. 국감이 열립니다. 국감 내용 중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방송이나 신문에서 주로 나는 내용들이 뭡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신문도 스크랩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들을 게시판에 다 올려줘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중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술 마시고 마약하고 헬렐레 하고 그러고 살았던 분이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해요.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하고, 음, 하여튼, 이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과 마약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것이 아닌 또 다른 세상에서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알려줍니다. 계속. 그리고 뉴스도 보게 하고, 오늘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음식 요리인데 그냥 뭐 예를 들어 달걀을 요리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 집 앞에 마트에서 사면 안 돼요. 주변에 시장 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이 달걀을 싸게 파는지 이런 것도 다 서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빠요. 삼식을 해내려면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음식이 영양가가 다 갖춰져 있는지 그 물건을 되도록이면 싸게 샀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또 같이 식당 하는 뭐 네다섯 명, 서너 명이 같이 토론도 해야 되고 메뉴도 짜야 되고 또 주어진 돈을 또 거기다 맞춰야 되고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은 게 하루 종일 바빠요. 이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독자들은 단순 상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온전히 그 사람이 눈 떠서 잘 때까지 온전히 생활 태도, 생각, 행동 다 바뀌어야 된다. 알아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날부터 관심이 없어지니까 더 멀어지고, 이렇게 중독이 된다. 중독에 더 몰입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 변화가 엄청 중요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만나면 많이 권해요. 기도원 있는 분들은 이걸 좀 한번 해봐라. 기도원 한쪽에 이런 프로그램을 입소시설을 만들어서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오신 분들 계시는데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자, 그 다음에 마음 챙김. 마음 챙김 해야 되죠. 음, 음. 마음 챙김 하셔야 됩니다. 음. 이순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소음이 켜졌다 껐다 하죠? 그 손을 대지 마세요. 그 음소거 부분에. 이순우 선생님. 음. 꺼놓으세요. 그냥 거기 손을 대지 마세요. 아주 음소거를 해놓으시고. 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의지도 가져야 되고 변화하겠다는 도 가져야 되고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알아봐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꼭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중독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 새로운 즐거움을 찾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음, 이순우 선생님 그거 손 대지 마세요. 이순우 선생님 왜 그걸 음소거를 껐다 켰다 하세요? 손 대지 마세요. 그거 대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아, 화면이 안 나와서. 그건 화면이 아니에요. 음소거죠. 응? 응. 그걸 구분을 못 하시나?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저한테도 방해고 또 여러 강의 듣는 분들한테도 방해니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그 작동법도 잘 아시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중독 상담에서는 새로움을 즐거움을 찾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안의 요법을 제시를 해요. 이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마약을 하다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지금까지 가장 기쁜 일이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기쁜 일이었거든요. 가장 기쁜 일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이분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겠어요. 그것 때문에 또 술 마시고 싶고 마약하고 싶어요.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담하는 중에 이분이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꼭. 그래서 상담하는 중에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 좋아하는 거를 했을 때 이분이 진짜 즐거울지, 내가 마약을 안 해도 이걸로 내가 행복할지, 결국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기쁘려고,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걸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은 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동안에 이분이 무엇을 하면 즐거울지를 계속 찾게 해야 된다.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상담만 하고 가세요 이러면 바로 가는 날 그냥 술 마셔요. 마약하고. 그래서 그 전에 이분이 하고 싶어 했던 거, 하면 좋을 게 뭔지를 끊임없이 찾아서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독 상담 중에는 가족 상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독자들을 비난하면서 이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중독자하고 동일한 특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공동의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예. 그래서 이 그 가족들 가족 교육을 정말 많이 시켜야 돼요. 가족 상담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독 상담 공부할 때는 이 중독자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교육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독 상담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인, 유전된다는 거, 뇌에서 어떤 것들이 작동이 되는지, 호르몬 분비라든지, 뭐 도파민의 분비 체계라든지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특성, 불안해지고 우울하고 자존감이 저하되는 이런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이라든지 사회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영성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독 상담은 어떤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안아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정확한 정보를 알 때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정서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지식,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 하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독 상담을 하게 되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심리평가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체적인 거는 건강검진을 하면 돼요. 신체적인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걸 알려면 심리평가를 해야 돼요. 심리평가.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면담이에요. 면담을 통해서 이미 진단도 내리고 이분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려요. 중독 분야에서는 이분이 경미한지, 중정도인지, 아주 심각한지, 이걸 평가해야 돼요. 오셨을 때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중독이 진행되는 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음. 근데 가족들이, 우리 뭐 아들이, 우리 남편이 지금 뭐 술을 많이 마셔야 하고 데려올 때는 대개는 중증도 이상 단계라고 보면 돼요. 경미하면 안 데리고 오셔요. 음. 대개는 이제, 이쯤 하면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거 뭐 큰일 났네. 대개는 상태가 좀 심각해졌을 때 모시고 온다. 그래서 굉장히, 가족들이 데리고 왔을 때는 뭐 만성적이거나 만성적인 것 직전 단계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의 기능을 봐야 돼요. 이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분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감정 상태라든지, 우울이나 불안 상태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거하고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 뭐였는지를 평가를 하셔야 돼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음.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행동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술 마셨는지, 술 마시면 와가지고 매일 행패 부렸는지,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 마시는지, 3일 마시고 쉬는지, 주로 누구를 만났을 때 술을 마시는지, 어떤 상황일 때 술을 마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돼야 어떤 상담을 할 건지. 음. 예를 들어서 이분은 회사에 가면 회사의 상사가 맨날 술 마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술을 마셔요. 상사가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 그 회사를 그만두도록도 얘기해요. 그게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끊긴 끊어야 되겠는데 상사가 그렇게 그냥 계속 저 회사 끝나기만 하면 술 마시러 가자고 하니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도 그만둬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냉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해서 이분이 술을 마시는 환경을 잘 따져가지고 하게 됩니다.
아니면 부인이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부인 잔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을 할 때. 어떤 상담도 그렇지만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술 마시게 됐고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심리 평가를 통해서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독자를 어떻게 상담하실 건가 이제 이거예요. 근데 회복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한다. 자,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지금 막 중독자로 가는 진입 초기 단계다. 중기 단계다. 그리고 지금 만성적인 단계다. 이렇게 나눠지면 그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만성적인 사람한테 접근하는 방법, 초기에, 지금 초기 단계로 온 사람, 이게 달라야죠. 그래서 원래 상담을 할 때는 그 중독자의 수준도 보지만 중독자의 욕구도 있어요. 요구도 있어요. 중독자 면담을 해보면 저는 지금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족 관계가 너무 나빠가지고 저는 좀 집을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집을 나오고 싶습니다. 일단 식구들을 안 봐야 제가 술을 안 마실 것 같아요. 마약을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저를 들어가면 벌레 보듯 하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요구는 일단 가족들하고 분리해요. 그럼 분리를 어떻게 해줄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걸 요구하셔요. 저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알바라도 해야 돼요. 돈도 없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더 술이나 마약을 하게 되니까 일자리 좀 구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일자리 찾아줘야 돼요. 중독 상담은 오신 분들 그냥 상담사가 고급스럽게 품위 있게 앉아가지고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이분의 요구가 있거든요. 나는 이걸 해주면 제가 좀 술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약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직장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무료하고, 예, 그래서 제가 찾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막, 홍보지 찾아가지고 직장 같이 찾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이분 왔을 때. 당신은 뭘 할 수 있냐? 뭘 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살고 있는 동네 알바 자리부터 쳐다봐요. 여러분, 한국은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 동네 알바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동작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동작구에서 요구하는 알바 자리가 쫙 나와 있어요. 뭐 커피숍, 식당, 뭐 어떤 회사 뭐 이런 거. 거기서 골라서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소개도 해주고, 이래서 일자리를 먼저 찾게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독 상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담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상담하고 다른 건 그럴 거예요. 일반 상담은 그냥 오셔서 얘기하는 거 듣고 뭐 이렇게 도와드리면 되는데 중독 상담은 그렇지 않다. 회복 시기, 그 중독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떤 상담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중독자들은 상담을 올 때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없고 다 다른 사람들한테 멱살 잡혀서 오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잘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상담사를 피곤하게 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돼야 돼요. 어떤 존중과 사랑이라든지 어떤 신뢰감을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남편 아니고 내 자식 아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술 마시게 된 이유라든지 그 이후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들어줘야 돼. 그래도 들어주고 충분히 듣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이렇게 공감도 해주고. 어쨌거나 오셨을 때 가족같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이해하네, 나를 배려하네, 내가 얘기하면 좀 들어줄 것 같으네, 이런 어떤 신뢰를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오시면 되게
본인들도 중독 부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들이세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안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엄청 실수해요. 그러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개차반으로 알아요. 상종을 안 해요. 나중에 보면 술 마시고 다시 마약한 사람들한테 그걸 왜 했나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날 친구도 없고, 예. 자기가 가서 어디가 일할 만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거 좋은 거, 내가 좋아했던 거라도 하고 먹다 죽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그냥 자포자기, 그냥 세상을 거의 등졌고, 그냥 사는 게 귀찮고,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 되게 이제 가족들이 모시고 올 때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는 오면 말해드려요. 맞다고. 지금 상황으로는 당신이 아마 인간답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 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서 오셨을 때 하면, 응? 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완전히,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당신보다 더 심했던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지더라. 좋아지는 경우를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모두 다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열심히 끊어보겠다고 작정을 한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도 갖게 하고, 이제 상담하는 도중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하죠. 중독자를 상담하는 중독 상담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 상담이에요. 개인 상담이 있고 가족 상담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집단 상담이 있어요. 사실 중독 상담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집단 상담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모아놓으면 본인들이 막 방법을 제시해요. 나는 어떻게 해서 술을 마셨고, 나는 마약을 하게 되고, 어떻고, 나는 어떻게 해서 끊게 됐고, 내가 재발은 왜 했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실제적인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중독 상담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집단 상담이에요. 집단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독자를 상담할 때는 개인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집단 상담까지 해야 이분들의 문제를 스스로 본인들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가 자조 모임으로 보내는 거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독 상담을 어떻게 상담할 건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동기 강화 상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독에 대한 변화 결심을 내담자 스스로 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자들은 이 상담을 하러 올 때 자발적으로 뭐 재발을 했거나 이전에 잘 지내다가 재발해서 오는 경우 말고는 처음 초짜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대개는 비자발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자발로 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어, 그 자발로 시키는 게 동기 강화 상담의 이제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화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전숙고 단계가 있고 숙고 단계가 있어요. 전숙고 단계는 내가 어, 상담을 받을까 말까, 치료 장면에 들어올까 말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2단계가 이제 가장 어렵죠. 가족들이 데리고 오긴 왔는데 이분들은 어떻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상담사는 이분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설득해서 이분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동기강화 상담 원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놓고 있는데, 예, 이렇게 전숙고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하는 게 사실은 결정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마약을 계속 할 때의 장점, 마약을 계속 할 때의 단점, 이거를 적어보게도 하고 대화를 계속해요. 네가 마약을 했는데 어떤 장점이 있든,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었나. 그래서 그걸 저울로 재보게 하는 거예요. 저울로 재봤더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저울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역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하게 해요. 저울에다 올렸을 때 어떤 것들이 더 많이 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그 상담 그 중독자들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이런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거죠. 상담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갖게 하는 거,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숙고 단계에 들어가면 이분이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한번 마약을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유지 단계가 있어요. 유지를 할 때 이분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재발을 했을 때, 이제 이럴 때 뭘 해야 될지, 이게 변화 단계마다 상담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면은 전수고 단계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혀 동기가 없는 사람이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분의 얘기를 오랜 동안 쌓였던 그분의 원망과 자기가 그걸 하면서 힘들었던 점, 그걸 왜 하게 됐는지 이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때 그냥 존중하고 왜 그랬어요? 그게 뭐 이유가 돼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공감해요. 아, 그러시냐. 그게 우리가 이제 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항에 맞서지 않고 저항과 함께 구르기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지지도 하고, 힘들었겠다고 공감도 하고, 이제 이런 태도들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음.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담은 변화 단계에 맞추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숙고 단계, 이 숙고 단계, 5개 단계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기 상담을 할 때 필요한 원리가 뭐냐면 일단 공감하기. 그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해도, 뭔 얘기를 해도, 예, 공감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참 이게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참 황당한 게 되게 막 들어줘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이렇게 약물을 하게 됐구나. 마약을 하게 됐구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드셨구나. 뭐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 감정을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마약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또 하고 있는 자신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마약 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이게 몸에 너무 나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은 항상 해요. 자, 오늘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오늘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새 나는 마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네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행동으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지도 적게 하고, 예.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게 하고, 이제 이럽니다. 근데 정말 본인들이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마냥 좋아서 하진 않아요. 끊고 싶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까 여자 중독자들이 그랬잖아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렇게 지금 1년 됐는데 단약하겠다고 들어온 자가 부럽다. 나도 이전에 이런 거 알았으면 일찍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뭐 우울이나 불안, 죄책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변화 단계를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저항을 해요. 끊임없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중독 분야에서 캐치프레이즈라면 오늘 하루만 참자예요. 오늘 하루만 먹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 참자가 모든 중독자한테 하는 얘기. 오늘 하루 참고 내일 하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오늘 하고 내일 하지 말자예요. 거꾸로. 그걸 바꿔줘야 돼. 이분들은 너무 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고. 또 내일 되면 오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같이 그분이 하겠다는 대로 계속 같이 가보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변화돼야 해야 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약을 사용할 때 장단점을 따져봐야 된다. 마약을 할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그리고 당신이 이거를 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효능감, 자신감을 좀 증가시켜 주는 게 좋다. 음. 여기까지가 이제 동기 강화 상담인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실래요? 궁금한 거? 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도 좀 쉬게. 교수님,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네, 이제 그 중독 증세나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안 하려다가 다시 재발했을 경우, 예, 이제 이 청년이 자기도 무진장 노력했는데, 뭐 이런 어떤 이유로 했다라는 약간 이제 그 상대가 듣기에는 핑계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아니, 그런 그 이유들을 말했을 때, 저한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잘못하는 거를 허용해 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까 교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고 인정해 주라고 이제 공감해 주라고 했는데 음.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터무니없는 이유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도 다 받아주어서 맞장구 쳐줘야 되는 건지. 음, 공감까지는 안 하더라도 들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거기서 지적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말을 안 하거든. 음, 근데 본인도 얘기하면서 불일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격한 공감은 할 필요 없지만, 아, 그런 생각 때문에 하시게 됐군요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만. 근데 음, 오늘 얘기하면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음, 오늘은 하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음. 네, 이해하셨어요? 어.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까 5단계를 제가 쓰다 말았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은 좀 메모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전혀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단계가 전숙고 단계. 전숙고 단계는 전혀 변화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숙고 단계는 변화의 중요성을 알고요. 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심각하게 내가 변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단계를 우리가 숙고 단계라고 말해요. 그다음에 변화를 계획하고 의지를 준비하는 단계를 우리가 준비 단계라고. 준비. 이제 내가 이제 끊어봐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준비 단계로 넘어가요. 그다음에 초기 단계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실제 변화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실행 단계가 있어요. 내가 이제 준비를 하고 실제로 내가 한 달간 마약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일주일간 마약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해보고 난 다음에 실행 단계를 이제 거치면서 본인이 그거를 갖다가 영속적으로 지켜가는 이제 유지 단계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처음에 전숙고 단계는 변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음. 그리고 숙고 단계를 가면 변화에 대한 생각이 살짝 생기면서 내가 변화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고민하기 시작해.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 어,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준비를 하고 실행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변화할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변화했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시켜야 될까? 내가 이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될까? 밀매상들을 만나지 말아야겠다. 마약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이 5단계에서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 심리 상담 배울 텐데 동기 강화 상담은 반드시 모든 상담에서 기본이에요. 동기 강화 상담 혹시 배우셨나요, 강 선생님? 네, 강민주 선생님. 네. 음, 음. 지난, 아, 지난주에? 아이고, 그럼 따끈따끈하네요. 응? 그때 5단계 얘기 들으셨죠? 예. 응.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실상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처음 오면 이분이 이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나 물어보면 아 자기는 뭐 문제 없고 그런데 가족들이 데리고 왔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전혀 이제 전수고 단계인 거죠. 끊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그 이분들을 만나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어, 이렇게 가족들이 데리고 온 이유가 뭔 거 같으냐. 그리고 그때 이제 가족들 얘기도 이제 좀 듣죠. 가족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분의 그 지금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얘기도 듣고 서로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게 하면 뭐 싸움도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아니면 뭐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하세요. 아들이 자녀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요즘은 다 대마 정도는 피운다. 하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가 제가 볼 땐 제일 어려워요. 전수고 단계가. 그럴 땐 충분히 들어주고 대화도 하게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뭐 당신이 그런 이유로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는 그게 좋고 뭐 대개는 이제 뭐 대인관계도 원활하고 자기 기분도 좀 풀어지고 뭐 우울했었는데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요. 그래, 아, 그랬냐. 처음에는,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죠. 아, 그런 이유로 하시게 됐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은 어떠시냐. 지금은 어떻게 지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냐. 이제 이런 것들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열린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할 때. 그게 옳아요, 틀려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항상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린 질문, how, 어떻게 할까요?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how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그래서 그 열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으면 인정도 해야 돼요. 아, 그런 이유가 있으면 이분이 참 힘들었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고 싶었겠구나. 단 이게 마약이어서 문제지. 그때 있었던 그 사람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마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고통, 그 당시에 참 힘들었겠다.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자, 그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마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 중에서도 내가 마약을 선택한 이유는 뭔지, 그래서 그 문제는 제대로 해결됐는지, 지금 마약을 하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지,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공감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니까 좋아. 힘들었네. 근데 지금 해결하는 과정이 옳았나?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야. 너 틀렸어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도록 계속 그,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서 중간중간 요약을 해줘야 돼. 지금 내가 얘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은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때 내가 마약하고 있는 친구가 옆에 있어서 나도 하나, 응? 대마 한번 달라고 해서 그걸 피웠더니 그날 막 스트레스 받은 게 다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대마에서 다른 마약으로 이게 이동이 됐고, 오히려 마약을 하면서 관계도 더 나빠지고, 어,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대략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또. 중간중간, 점검다. 그러니까 내가 너 그거 틀렸잖아. 너 그거 그때 마약 하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 안 좋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네가 그때 힘들어서 선택한 방법이 마약이었는데 결국은 돌아보니 그 방법이 좋지 않았네? 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처음부터 막 강요하면 안 돼요. 그냥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마약을 이렇게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 방법이 좋았을까?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이걸 생각하게 해야 돼요. 항상 상담은 본인이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셔야 돼요. 상담 중에는. 근데 우리 강민주 선생님은 그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서 저는 마약까지는 아니고 이제 술이나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괴로워는 많이 하고 죄책감이 좀 있긴 하는데, 많죠. 예,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과 이런 환경들 때문에 그게 쉽게 끊어지지 않고, 마음은 있으나, 잘 안 되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이제 그 죄책감을 많이 호소를 하죠. 음. 음. 그럴 때 이제 강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앞으로? 저는 일단, 끊으려고 막 네가 애쓰면 더 그것에 몰입하게 되니까, 음,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새로운 대안, 그거를 좀 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음, 그게 음, 생각날 때 다른 걸로 음, 뭐 관점을 바꿔본다거나 그게 생각날 때 자리를 박차고 다른 것을 해보거나 이제 이런 음, 음, 얘기를 하고 음. 사실은 내가 막 끊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더 생각나서 얘네들이 맞아요, 더 맞아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끊으라고 더 강요하면 우리가 이렇게 단식을 하거나 그러면 모든 목표가 나가면 뭐 먹어야지 단식원에 간 사람들이 목표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너무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술이나 마약하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뭐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뭐 매일 마셨다 그러면 중간쯤 수요일 날 한번 끊어보자. 수요일 날은 마셔보지 말자. 이렇게 서서히 끊거든요. 한 달 정도는 술만 안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날짜 늘리고 이렇게 서서히까지 막 오자마자 막 반주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와요, 그분.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공감해 주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친구,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중에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동료들이에요. 근데 음, 이제 동료들하고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마셔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해요. 어느 날 그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커밍아웃 해야 된다. 얘들아, 나는 어느 날부터 알코올에 중독이 됐어. 어느 날부터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나는 이제 술을 더 마시면 안 돼. 이해하셨어요? 술을 나 더 음, 마시면 안 돼. 나는 그러면 음주운전 할 수도 있고, 또 사고도 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를 건강도 넣어주세요. 나빠져서
내가 더 이상 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내 왜지? 친구고 나를 도와준다면 나한테 술을 권하지 않으면 좋겠다. 커밍아웃을 시켜요. 하라고 그래. 근데 처음엔 못 하죠. 음. 근데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하셔요. 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친구들한테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술 마시는 자리에는 나를 주도록 부르지 말 것. 난 너네들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지만 나의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한테 술을 주지 마라. 술자리가 있으면 나를 부르지 마라. 설령 내가 오더라도 일정 이상 마시면 모두 다 나를 못 마시게 해달라. 이거 시키면요. 친구들이, 야, 임마,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더 마셔. 이럴 사람 있을까요? 우리 한국만 해도 이제 알코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서 권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모두 다 배려를 해줘요. 사실은. 저는 이걸 많이 시키거든요. 회사에도 얘기하고 본인이 못하면 제가 전화해서 상사한테 얘기해요. 이 사람 지금 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배려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배려해요. 그래서 술 마시게 될 때, 너는 내 옆으로 와. 너는 오늘 한 잔만 해. 그리고 다른 거 마셔. 음료수 마셔. 이렇게 다 배려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자기가 커밍아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지. 사실은 커밍아웃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면 안 도와줄 친구가 어디 있어요. 어? 내 친구가 지금 술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는데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잘 도와줘요. 그래서 가면은 더 맛있는 것도 시켜주고, 네, 배려를 합니다. 다들.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나는 지금 술 때문에 뭐도 나빠졌고, 간도 나빠졌고, 뭐도 나빠졌고, 네, 이렇게 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얘기하면서 난 술을 끊고 싶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도록이면 술자리 안 부를 거고, 부르더라도 술을 많이 마시는 걸 금하게 시키고, 일찍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저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아. 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무한 애정이 있어요. 너무 좋으세요. 알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는 음주 문제. 그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음주 사고를 내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성폭력 문제예요. 성 문제. 두 가지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중독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지행동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중독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기 강화 상담이었고요. 두 번째로 만약 상담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동기상화가 할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저는 이 가치관을 다룰 때 사람들이 많이 변화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걸 물어봐요. 초기에. 당신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 중독자 되는 게 꿈이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렸을 때 꿈이 중독자 되는 사람 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고. 그러면 너무 그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되게 당황해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운데 어떻게 얘기하죠? 아니, 그래도 그건 꿈이니까. 어렸을 때는 대통령도 된다고 하고 다 했잖아요. 판사도 된다고 하고. 그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은 안 됐지만 모두 다 꿈을 가졌다고 해서 다 대통령 되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뭐였는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꿈꿨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here and now 에서의 나는 그 꿈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돌아봐요. 그럼 계속 나는 앞으로도 나의 꿈도 없이 살 건지 이렇게 술만 마시고 마약하고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과거의 자기 꿈과 미래를 한번 보게 계속해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 중에 당신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촘촘한 계획이 필요한데 그걸 실천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 예를 들어서 내가 뭐뭐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혼자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촘촘하게 계획을 짜요. 10월에는 뭘 하고 11월에는 뭘 하고 12월에는 뭘 하고. 저는 이렇게 봐요. 중독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어느 날부턴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포기하면, 바쁘게 하면 그 생각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꿈을 찾거나 가치관, 앞으로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동기 강화를 할 때는 내담자의 가치관, 가치를 탐색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또 뭐 동기 강화에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너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었냐? 이런 것들 물어보면 되게 뭉클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가치도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꿈이나 가치가.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걸 저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중독 상담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인지행동 상담인데 중독자는 원래도 그랬고 중독자가 되어서도 그럴 수 있는데 왜곡되고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왜곡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그거를 왜곡된 인지를 찾아내서 고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원리는 뭐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감정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내가 이제 어느 모임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 그 모임에 가면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가봤더니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아, 거기 가면 재미없어. 거기 그 모임에 가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 만약 이런 생각을 하면 이분은 기분이 나빠지면서 이 생각이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되죠? 가지 않도록 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술도 마약도 그래요. 이 사람들 뭐냐면 마약을 내가 먹어. 그러면 내 기분이 엄청 좋아져. 지금까지 전혀 못 느꼈던 감정을 느끼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떠죠? 마약을 먹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어. 그래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어떤 인지, 오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동적인 사고를 찾는 거예요. 자동적인 사고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검열을 하지 않고 막 떠올랐던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딱 떠올랐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요. 어. 그래서 그 인지 왜곡 종류가 있어요. 그 인지행동 상담도 배우셨나요? 강민주 선생님? 네, 거기 나오잖아요. 인지 왜곡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10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인지적인 왜곡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서 고치는 게 인지행동 상담인데 인지행동 이 상담이 가장 효과적인 게 우울이나 불안 환자들, 중독자들 이런 데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마약을 해야 된다. 마약을 하지 않으면 난 행복하지 않아.
틀렸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소소하게 친구를 만나서 또 맛있는 걸 먹으면서 우리 행복할 수 있거든요. 마약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마약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약만 온리 그것만 해야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해보도록 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행동 상담 기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 상담에서 특히나 중요한 게 동기 강화하고 인지행동 상담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 기술도 알려줘야 돼.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 사람도 해결을 잘 못해요. 약물을 거절하는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하자고 하면, 아, 나는 끊었어. 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약물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절하는 기술도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는 기술도 가르쳐 줘요.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잘 얘기를 못 해요. 기본적으로 중독자들이. 의사소통 잘 못하고요. 이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어, 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고 마약을 통해서 그냥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또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 행동을 관리하는 거, 재발을 예방하는 거, 그다음에 약물 치료도 받게 해요. 근데 이 약물 치료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게 이제 나와서 마약이나 술이랑 같이 이 약물을 먹으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 의뢰를 통해서는 약물 치료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약물 치료로 100% 좋아질 수는 없다. 이 치료 방법 중에. 그래서 극히 이제 제한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독자 어떻게 상담할 거냐. 이런 어떤 뭐 동기 강화라든지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앞서 얘기한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도 자조 모임에 보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조 모임에 가서 이분들이 그 매주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는 도박 중독자들끼리, 그리고 그 가족들,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조 모임이라고 하는데, 자조 모임이 오히려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그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조 모임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계시는 모르겠어요. 저기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자조 모임이 그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고 이런 것들이 어, 자발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자조 모임이 좋은 게 뭐냐면 영성적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 앞에 무력했다. 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부터 고백을 해요. 어. 신을 받아들여. 영성적인 접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자조 모임에서 중요하다. 그다음에 자발성을 가져요. 여기는 그냥 자발적이에요. 억지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세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회복하고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희망도 갖게 하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독 상담을 한다면 여러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자조 모임을 어떻게든 만들어주든 있으면 그곳에 보내든 예,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인간관계 가 생기고요.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친해지게 되고 또 회복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자조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조 모임의 리더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준비가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시켜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리더를 해도 되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이 사는 동네에 얻어줘요. 어디다 얻으냐고 관공서나 뭐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다가 목요일 날 뭐 저녁 7시에 모임할 수 있는 2시간 장소만 허락해 달라고 해서 빌려요. 그래서 그곳을 이분들이 가서 얻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얻어주고 거기를 이제 또 동작구에 몇 지구에 어디 이렇게 자조 모임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리더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혼자서 못하니까 또 이전에 리더했던 분들이 또 슈퍼비전을 하고 이러면서 성장시켜요. 그래서 이분들끼리 또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그 자조 모임의 원칙이 있어요.
남의 도움을 절대로 안 받아요. 우리가 이제 장소를 구해주지만 커피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사주는 것도 못 해. 자기네들이 1,000원, 2,000원 내서 그날 간식도 하고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조 모임을 오픈할 때도 있고 대부분은 폐쇄 그룹으로 운영을 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은 오픈 그룹으로 한다든지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 그룹 할 때 우리가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의 자조 모임에도 원칙이 있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분들의 문제를 도와드리려면 자조 모임 그룹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잘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외국 같은 데서는 실제로 중독 상담사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독자들이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서 공부를 해서 그 직원으로 일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 우리나라도 점차 늘고 있어요. 중독자였다가 석사 공부하고 다시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꽤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슈퍼바이저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조 모임 팀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이게 맞는 구조예요. 그래서 치료자에서 자조 모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영성적인 접근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자, 중독 상담을 할 때, 아까 공감하고 경청해야 된다는 거 많이 말씀드렸고, 저항을 이분이 막 할 때 함께 그냥 그 저항을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아, 그렇군요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 열린 질문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갖게 하는 거, 자신감을 강화시키는 거, 친구처럼 편안하게, 가족처럼 편안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거, 중독자를 좀 존중하고, 개차반 같이 살았지만 우리가 좀 인정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자의 윤리가 있어요. 상담자의 윤리는 비밀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독자의 행복과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항상 찾아봐야 돼.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나 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요리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리사 자격증을 따게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돈이 없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요리학원이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연락을 해요. 지금 이런 분이 있는데 혹시 무료로 그, 그 수업을 받게 해줄 수 있냐? 그러면 제가 보면 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서 다 받아줘요.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로 열심히 뛰면 이분들을 도울 일이 되게 많아요. 그 연결을 하고 거기서 자격증을 따고 또 가게도 하게 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봐줘야 돼. 그걸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라고 하거든요. 사례 관리까지 해줘야 된다. 중독자는 그냥 다른 상담처럼 왔다가 가서 자기 문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고 봐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그래서 손이 많이 가요. 응? 손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자녀 약물 사용을 할 때 예방할 수 있는 가족 상담에서 조언을 보면 이 약물 다양한 장단기 사용 시 영양과 폐해 등의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응? 그리고 사실을 과장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네가 약물을 오래 복용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라고 알려줘야 돼. 그리고 너무 겁주는 얘기하면 안 돼요. 겁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또 자녀가 보기 쉬운 게 관련 자료나 웹, 앱 주소를 남겨놓으면 본인들도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왜 약물을 사용하고 약물이 좋고 나쁜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물에 대한 자녀의 의견을 좀 해볼 수 있는,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과 결과의 일관성이 있으면 자녀가 알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자녀가 약물에 관한 부모의 규칙을 알고 있고 부모가 통제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엄마는 너를 키우는 과정에서 네가 약물이나 마약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아. 이거를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아,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은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응? 그래서 그 자녀한테 정직하게 말해야 돼. 정직하게. 어. 자녀한테 정직하게 네가 그걸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롤 모델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술을 마시더라도 적정 음주하고 음주운전 같은 거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술도 조금만 마시고 제대로 안 마시고 모범을 보여야 되죠. 당연히 내가 마약은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자녀의 행동을 관찰해야 돼요.
자녀가 외출할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부모가 기대하는 시간에 귀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들어올 때 술을 많이 마셨는지, 비틀거리는지, 술은 안 한 것 같은데 비틀거리고 애가 횡설수설 한다든지, 이게 마약한 경우거든요.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구 부모와 모임을 자주 가져야 돼요.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인 경우는 자녀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친구 모임을 부모들이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려줘야 돼.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변화를 항상 인지해야 돼. 예를 들면 친구 관계에 변화가 있다든지 돈을 분실한다든지 집에서 자꾸 돈이 없어져요. 아이가 성적이 갑자기 하락하고 가족들과 거리감이 생기고 집에 약물을 사용하는 도구, 주사바늘 같은 게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밥을 잘 안 먹는지 잠을 잘 안 자는지 집에서 자꾸 어떤 물건이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부모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들이 이런 것들에 직면하면 화를 내고 고통스러워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부모들이 이런 느낌을 갖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들이 마약을 했다는데 어떤 부모가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이 아이가 가출을 하거나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엄마가 너무 놀랬지만은 진정하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가족의 안전, 필요한 경우 같이 집을 떠나거나 친구들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논쟁하지 말라는 것. 자녀가 위협적이고 폭력적이면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 그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그 아이를 막 때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맞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 부모들이 이제 느끼는 건 충격, 불신 막 이런 거예요. 소외와 격리, 슬픔, 분노 막 이런 것들 흔히 느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마약에 중독됐을까?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부모들의 궁극적인 그, 의문이라는 거죠. 이럴 때 부모가 문제를 억지로 노력하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해. 전문가한테 보내도록 꼭 얘기해요. 부모가 하려고 하면 더 관계가 나빠져요. 그래서 빨리 전문가가 없으면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 상담사들 이렇게 보내야지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안 돼요. 음. 그리고 자녀가 결정하도록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자녀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지원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돈을 많이 주고 있었다면 약간의 용돈만 주고, 그 다음에 약물을 사지 못할 정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를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자신을 돌봐야 돼요. 자신을 꼭 돌보라는 거죠. 그래야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다 이제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여기 제시를 했어요. 동기 강화 상담, 인생용 치료 예시를 좀 보여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셨다니까 이런 거 보면서 한번 이렇게 배운 거하고 이렇게 맞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재응용 치료는 어떻게 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